다음 특별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핸드스튜디오 안준희 대표님을 모시고요. 두 번째 특별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희 대표님께서는 복지와 또 기업 문화로 한국의 구글로 불리는 컨버전스 및 스마트 TV 애플리케이션 제작사인 핸드스튜디오의 대표로 계십니다. 오늘은 인문학적 사고를 활용한 핸드스튜디오의 성장 사례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스튜디오의 안준이라고 합니다. 저도 앞에서부터 시작 때부터 강의를 들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도 오랜만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아무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다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원래 준비한 강연이 있었는데 너무 재미없을까봐 급하게 제 노트북으로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복지로 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언제부턴가 오픈 강의를 나가면 복지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회사의 방침이었거든요. 근데 반응은 거기가 제일 좋아서 그걸 좀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스마트 TV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로 시작됐습니다. 2010년 2월에 시작했으니까 5년 됐습니다. 당시에 스마트 TV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TV라는 이름으로 시장 초기에 그냥 그런 스마트 열풍을 아직 막기 전이었죠. 스마트 TV 사업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나오지도 않은 제품을 그렇게 막 미리 준비하는, 그렇다고 너희가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나오지도 않은 제품에 준비한다는 거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운이 좋아서 저희가 창업한 첫 해에 삼성전자가 스마트 TV의 초기 모습인 인터넷 TV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내놓게 됐고 저희가 굉장히 빠른 시장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빠른 시장 기회를 얻게 된 요인은 단 하나죠. 전 세계 스마트 TV의 소프트웨어를 준비한 회사가 없었습니다. 대륙별로 하나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다들 모바일도 조금 하고 있고 과거에 IPTV도 조금 하고 있던 업체가 그냥 스마트 TV를 겸사겸사 한 사업으로 준비하는 거였지 저희처럼 올인해서 이렇게 하는 기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기회가 굉장히 많이 찾아왔냐면 아까 구글 상무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구글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오고 삼성전자에서도 연락이 오고 LG전자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친해져가지고 저희 어떻게 알고 그때 연락하셨습니까? 저희 5명밖에 없는 굉장히 허름한 청년들이었는데 그랬더니 그냥 구글링 해봤답니다. 혹시나 모바일에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는 정말 많은데 TV를 준비한 친구가 있을까라고 딱 했더니 강남구 논현동의 작은 원룸에 있는 청년 5명의 블로그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얘네 뭔가 싶어서 그냥 부르게 돼서 저희가 그런 기회를 얻게 됐죠. 4년 동안 애플리케이션을 200개나 만들었고 159개국에 지금 51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그 뒤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11년, 12년, 14년 세계 최초로 스마트 TV를 냈네. 저희밖에 없으니까 최초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별로 크지 않아서 지금도 경쟁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정부의 키워드가 스마트폰이 이제 조금 지겨우니까 스마트 TV로 넘어갈 때 플레이어가 필요하잖아요. 네, 저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플레이어를 찾으니까 저희밖에 안 나서 또 저희가 여기 오늘 행사 주최이던 미래부에서 장관님 상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잘해서 상 받은 게 아니라 출품, 예를 들어 공모전을 한다 그러면 출품한 사람이 저희밖에 없다든지 이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고 책도 쓰고 많이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런 기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 대표가 기사를 나가든 강의를 나가든 아니면 회사가 어디에 알려졌든 방송을 300번이나 나왔어요. 저희 회사가 벤처인데 누적 300번 일일이 세고 있는 농구팀에서. 근데 직원들은 몰라요. 그럼 직원들이 좋아하는 기사는 뭐냐면 핸드스튜디오 굿컴퍼니다, 좋은 회사다, 이런 기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기자분이 구글 뺨치는 국내 기업, 한국의 구글 이런 기사를 내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기사가 그날 네이버 트래픽에 1위를 하면서 저희가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저는 이 기사를 볼 때마다 가끔 뜨끔뜨끔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출근하는 길이 구글 코리아를 지나야 돼요. 그러면 저분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또 마침 오늘 또 미키 김 상무님하고 만나 뵙게 돼가지고 좀 약간 민망하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실리콘밸리의 조직 문화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실리콘밸리의 조직 문화는 아니지만 그걸 약간 한국판으로 좀 바꿔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 5명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10년 2월에 원룸에 책상 5개 딱 놓고요. 원룸을 개조해서 장판 깔고 책상 딱 5개 놓으니까 꽉 찼습니다. 제가 그 까치발을 하고 사진을 찍어도 둘레가 나오지 않을 만큼 폭이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 기회를 빨리 타게 되면서 돈을 벌게 됐습니다. 월급도 못 나눠줄 뻔했는데 컵라면만 먹자 하고 시작했는데 월급을 주게 됐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던 우리 나중에 돈 벌면 상여금 같은 것도 나눠 갖자 그랬는데 진짜 상여금을 주게 된 거예요. 첫 해부터. 그러고도 또 돈이 남았는데 그 젊은 애들이 대기업 다 그만두고 이런 걸 차렸을 때 약간 이런 농담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돈 벌면 그 현금으로 돈을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영화처럼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부모님도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하자 했는데 2010년 그 해 딱 추워질 때 이때 제가 국민은행 가서 현금을 쭉 뽑아가지고 초기 창업했던 5명에게 종이 가방에 돈을 이렇게 담아서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도 돈이 조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죠. 젊은 친구가 갑자기 돈을 벌면 뭘 할까라고 주변 IT 벤처 사장들의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통점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뭘까요? 아, 정답입니다. 네. 다 외제차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가르침이 그게 아니라서 좀 의미 있는 데 쓰고 싶어서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다 나눠주고 돈이 조금 남았는데 이거 뭘 할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사무실을 옮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창업 10개월 만에 이런 방이 한 4개 정도 있는 큰 사무실로 이사를 갔습니다. 인테리어도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너무 그날을 잊지 못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회의실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의합시다 그러면 딱 뒤돌면 회의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사를 가고 가장 큰 방에 유리로 된 큰 방에 저희가 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이사 가자마자 전 직원이 회의실이 생겼다는 기쁨에 자기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하루 종일 회의실에서 노트북 들고 일했습니다. 밥 먹으러 나가자 그러니까 직원들이 안 나간대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서 그날은 회의실에서 하루 종일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열심히 일을 했더니 직원이 조금 더 늘었고 또 급여 수준도 더 나아졌는데 또 연말에 좀 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젠 차를 사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아닌 것 같아서 직원들에게 야, 돈이 조금 더 남았다. 그래서 뭘 할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또 사무실을 또 옮겨달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이런 니즈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너희한테 예산을 줄 테니까 너희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꾸며봐라 그랬더니 또 이사한 지 또 10개월 만에 이런 공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 팀의 공간이고요. 직원들을 보고 인테리어를 하라 그랬더니 막 이런 책 읽는 공간도 자기들이 만들고 커피 마시는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부터는 또 이제 돈이 좀 나오면 외제차를 사지 않고 계속 직원들에게 물었죠. 이제 한층 더 늘었는데요. 예를 들면 아예 이제 직원들 카페처럼 꾸미더라고요. 저희는 회사 사무실을 할 때 저희 내부에 디자이너가 있어서 디자이너들이 다 인테리어 컨셉을 잡는데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친구들이 관심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보이는 기린 한 마리가 2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너무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 젊은 기업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요. 이 조그만 회사에 많이 찾아올 때는 1년에 몇천 명, 많게는 10,000명까지 찾아옵니다. 대기업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오면 사실 5분밖에 볼 게 없거든요. 회사가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강연장도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있고 뭐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공간도 있죠. 평균 연령이 27세입니다. 굉장히 젊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에 저는 스티븐 잡스에게 고마워하는 거는 꼭 나이만으로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환경을 열어준 게 저는 제일 감사하는 부분인데요. 심지어는 고양이도 키웁니다. 이 친구 직급이 과장입니다. 그 4년 반밖에 안 되는 회사에 들어온 지 2년 반이나 됐기 때문에 이 친구 밑으로 16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친구 먹이고 재우고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냥 즐거운 이벤트입니다. 강남의 전력난이 심각하다. 오후 2시에. 그러면 저희는 그게 놀거리입니다. 이걸 핑계로 오후 2시에 컴퓨터 끄고 히터 끼고 모여가지고 그냥 팔씨름대 열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이벤트 하는 거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놀이 문화도 정해놓고 하잖아요. 일시 정하고 장소 정하고. 저는 그게 진짜 놀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즉석에서 항상 노는 걸 좋아하고요. 뭐 직원들끼리 대학생활처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은 아무리 바빠도 모든 일을 제쳐두고 밖으로 놀러를 나갑니다. 날씨가 좋으면 한강으로 자전거를 타러 가고 뭐 꼭 돈이 없어도 재밌는 영화가 개봉했다 그러면 같이 손잡고 영화를 보러 나갑니다. 요즘 대기업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즉흥적이냐면 한 친구가 남자친구랑 함께 스키장에 놀러 갔다 온 걸 반대쪽 동료에게 자랑합니다. 근데 저희는 밥을 같이 먹거든요.
그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 동료는 제가 알기로는 남자친구 없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바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9시에 스키장을 갈 겁니다. 팀장들은 빨리 클라이언트들하고 다 연락해서 업무 조율해 주시고, 이사들은 오늘 밤새서 차량 다 수배해 주시고 뭐 이런 거 발표를 합니다. 그럼 아침 9시에 같이 스키장을 갔다가 6시 퇴근 시간에 맞춰까지 돌아오는 것이 마치 리더들의 미션인 것처럼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회사에는 24시간 먹을 것이 가득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부터 저녁에 퇴근하는 그 순간까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순간까지 직원이 돈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항상 비치되어 있고요. 매주 목요일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매주 목요일 창업 딱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주 전 직원이 모여서 카트라이더 게임 대회를 엽니다. 이 게임 대회 아세요? 넥슨이 만든 자동차 게임인데요. 이걸 제가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여직원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남자들만의 스포츠지 여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4년이 지난 지금 모든 여직원들이 무지개 장갑을 끼고 있고, 그 서열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조직이 어떤 구성원이나 상관없이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습니까? 저희는 이게 취미가 된 거죠. 이 취미가 4년 반 동안 이어지면 뭐가 일어나냐면 직원들끼리 월드컵을 엽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티셔츠가 뭐냐면 서열 1위부터 서열 꼴찌까지의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리그 월드컵, 하반기 월드컵,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통합 챔피언전을 합니다. 그 롤 게임처럼 저희도 이런 챔피언십 월드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회사에서 하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아무도 소외감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패션 트렌드가 점점 뒤처진다는 겁니다. 복학생들은 100m 전방에서 봐도 알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는 1년에 한 4, 5번 정도 직원들을 백화점으로 즉석에서 데려가서 상품권을 나눠주고 미션을 줍니다.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구매해 오시오.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뛰어다니면서 옷을 구매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럼 재미가 없죠. 저희끼리 회사 복도에서 이렇게 새 옷으로 갈아입고 워킹을 합니다. 그 자기 옷의 컨셉에 대해서 막 발표를 해요. 그럼 디자이너들이 점수판을 두고 제 점수는요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상을 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밖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콜라보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의류 브랜드인 마인드브리지에서 얼마 전에 한 400만 명 본 광고가 있습니다. 그 뜻밖의 퇴근이라고, 직원들을 막 출근했는데 바로 그날 퇴근시켜서 새 옷으로 다 갈아입히고 소원을 들어준 광고였는데, 마인드브리지에서 저희한테 콜라보 요청이 와서 그 옷을 우리가 주겠다, 너희랑 같이 뭔가 광고를 만들어보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결혼을 안 했죠. 한국에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촌놈 출신이라서 직원들이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와보니까 식장 빌리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쪽에서 한 1,000만 원은 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다 지원할 수 없었지만 식장은 빌려줘야겠다 싶어서 저희는 무조건 결혼만 하면 1,000만 원을 제공합니다. 이유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 보낸 친구 한 10명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뿌듯하고요.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는 나는 결혼을 하고 이 회사에 들어왔다. 굉장히 이 제도는 불공평한 제도다. 그래서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제도를 하나 더 만든 게, 자녀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000만 원씩 주겠다. 저는 대통령 표창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희 회사에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송년회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이제 송년회 철인데요. 저희도 송년회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송년회는 한국에서는 술 문화죠. 저희는 전국 팔도에 계신 모든 부모님,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 계신 부모님까지 비행기표를 다 끊어드리고 서울의 가장 좋은 호텔을 모시고 1박 2일 동안 공식적으로 잠을 자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효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저희 회사의 송년회입니다. 돈이 없을 때부터 2010년 창업 초기 때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규모에 따라 호텔 수준이 달라졌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지켜온 거죠. 저랑 창업했던 한 개발자가 창업 초기에 제가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막 뭐라 했어요. 친구기도 해서 멱살 잡고, 야 돈도 아직 많이 안 벌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복지라는 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했는데, 그 친구가 첫 해 행사에 부모님을 모시고 저를 믿고 한번 했는데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그렇게 좋은 호텔이 아니었거든요. 약간 호텔도 아닌 수준이었는데, 그러더니 저희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회사에도 한 가지 강제 조항이 있는데,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국내 아동 한 명을 평생 후원 입양해야 된다는 서약서를 써야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 명 늘 때마다 후원하는 아동이 한 명씩 드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예산을 주고 너희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해봐라 그랬더니 직원들이 저한테 허락 없이 벽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핸드메이드, 무슨 뜻입니까? 손으로 만든 뜻이죠. 근데 핸드메이드의 사전적 정의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핸드메이드는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핸드 스튜디오가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는 그만큼 탁월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직원들이 적어놓은 겁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나도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부장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핸드메이드 정신이라고 그러고 조직 문화를 넘어서 명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뭐 이런 거 있죠. 실리콘밸리는 자유도 주지만 뒤에 어마어마한 책임을 준다. 그렇게 조직의 에너지를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한국형에서는 그게 사실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돌파구는 뭐냐면 옛날 70년대 한국 기업처럼 어떤 가족주의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비슷하긴 한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조직에 대한 명예감을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을 저희는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읽어내 보니까 로마가 500년 동안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정치력이 아니라 로마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로마에 가지고 있었던 명예에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문학적 소프트웨어와 인문의 합점을 찾아야 되는 사례 발표라서 막 제가 막 깊게 할 수는 없어서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까 사진도 바뀌었지만 이게 저희 첫 간판이에요. 회사 간판. 간판 달 돈이 없어서 인터넷에 500원짜리 하던 저 나무 글자 모아가지고 벽에 붙였는데요. 간판이 생겼다는 기쁨에 저기서 다 같이 전 직원이 이렇게 막 팔짱 끼고 막 증명사진도 찍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모든 벤처가 이렇게 시작하죠. 무엇을 할 것인가 아이템을 정하고 야, 이 아이템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그래서 창업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회사는 특별하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지 않고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처음 모였던 친구랑 저랑 둘이서 창업을 했고 나머지 3명은 나중에 부르게 했는데 어쨌든 5명이서 아이템을 정하기 전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세상에 없는 기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뭐 할 건데? 뭐 그냥 일단 모이면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하고 법인 신고를 먼저 하고요. 사무실을 빌려서 그냥 책상부터 놨습니다. 그래서 벤처 창업하고 저희가 한 달 동안 가장 열심히 한 일은 뭐냐면 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순서가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순서가 안 맞는 것 때문에 저희 회사는 굉장히 재밌는 어떤 포인트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그 다음에 결정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찾게 됐죠. 아이템 선정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또 찾은 것도 어디서 찾았냐면 저는 IT 출신이 아니라 일반 상경대 출신입니다. 제가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역사 드라마는 빠지지 않을 정도로 보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IT는 잘 이해 못하지만 IT 역사는 좀 그냥 네이버에 찾으면 나오겠더라고요. 네이버에 IT 역사를 쫙 검색해서 보다 보니까 역사를 많이 공부하면 뭐가 나오냐면 반복되는 주기를 찾는 그런, 누구나 역사를 좋아하시면 알게 된 그런 시선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IT를 보다 보니까 제가 찾은 게 10년 루프가 있더라고요. 항상 세상을 한 번씩 바꿨던 기술적 빅뱅이나 사회적 빅뱅은 IT에서 10년 주기로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2000년대에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IP 시대에 IP를 지급받았다. 그러니까 웹 세상이 열렸죠.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나니까 한국 기준으로는 2010년, 2009년 11월 KT를 통해서 아이폰이 국내에 처음 들어오면서 스마트 열풍이 일어난 거죠. 그 주기로 따지면 저는 2010년 2월에 창업했으니까 나는 빅뱅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명제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심플하죠. 근데 제 주변에서는 많은 벤처 대표들이 이제 지금 동료들이 다 자기가 스티븐 잡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시작을 했어요. 저는 좀 힘을 뺀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인터넷 그 역사를 보니까 앞에 5년과 10년 주기 안에 5년과 5년이 나와요. 빅뱅이 일어난 첫 5회는 그 빅뱅을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끌고 가는, 이 빅뱅이 정답이야, 정말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 라는 에너지가 열리고, 뒤에 5년은 아니야, 우리 지난 살아왔던 그 빅뱅도 한계가 있었어 라고 부정하는 에너지가 열리더라고요. 저는 10년 2월에 딱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가 퍼지는 저 시점에 창업을 한 거죠. 그럼 저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스마트 열풍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아이템을 잡으면 되겠다 싶어서 폰 다음에, 폰에서 빅뱅이 시작했으니까 폰 다음에 뭘까? 당연히 가장 많이 팔리는 가전이 뭐죠? 제 그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가 아니라 대기업에서 집중하는 거. 폰 다음에는 TV죠. 그 다음에 카메라, 가전사업부죠. 그래서 당연히 그냥 그렇게 TV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 저보고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당연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라고 대신에 1년만 컵라면만 먹자라고 버틴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2015년 이제 내년 맞아야 되죠. 저희는 1년 전부터 스마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다음 걸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그런 판단들이 맞아가지고 스마트 TV가 딱 열리자마자 저희는 1년 먼저 준비했을 뿐인데
그 굵직굵직한 스마트 TV 역사 속에서 항상 중앙에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책을 낸 사람도 저희였고 CES 라스베가스 쇼에 일개 벤처가 초청받은 것도 저희였고 뭐 그랬습니다. 재밌는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와시라이드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막 집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벤처를 홍보할 때도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홍보하냐면요. 돈도 없고 벤처들은 돈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뭐 레퍼런스도 없습니다. 자기를 알리려면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다들 이런 식으로 알립니다. 아마 당연한 거죠. 거의 모든 벤처 기업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립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이나 뭐 모든 기업 그렇죠. 기업 사이트 가보십시오. 다 자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넘버원, 그죠? 세계 최고 기술 인증 막 이런 거 막 특허 인증 받은 이미지 막 올려놓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창업하고 이렇게 한번 공고를 낸 적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삼성이나 ST코 같은 기업형 브랜드, 이게 뭐죠? 저희는 대기업과 상대할 만큼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걸 제가 찾아봤죠. 그냥 IT나 통계가 아니라 그냥 진짜 뭐 인문학적이라면 인문학적으로. 그랬더니 B2B 시장에서도 모든 비딩에 들어오는 모든 입체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내가 대기업의 과장님이나 부장님이다. 그럼 이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하시죠? 다 실력이 고마고마할 때는 친한 사람, 한국 문화일 수 있지만 실력이 고마고마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저는 뭐 뒤에 백도 없고 인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걸 보여주겠다는데 초점 맞췄죠. 그게 바로 후아유 포인트는 막 첨예한 B2B 거래일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누군데? 라고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B2C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가 최초로 나오면 잘 성장하려면 이런 전파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걸 누군가 뭐 레벨에 따라서는 알았는데 이 퍼스트 레벨과 세컨드 레벨은 얼리 어답터나 뭐 전문 기자들이 많죠. 이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후아유, 그 제품이 뭔지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클릭하시는 헤드라인 기사가 만약에 한 벤처가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내놨다면 헤드라인은 절대 기술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헤드라인은 뭐가 들어가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울대생 5명이 대기업을 포기하고 창업해 성공, 이런 게 헤드라인이죠.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출신의 누가 이런 아이템으로 새로운 시도, 그 여러분이 클릭합니다. 여러분 관심사도 어디 있냐면 그 누군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거에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바꿨습니다. 다른 벤처와 상관없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리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를 알리자. 그래서 회사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핸드 스튜디오의 원래 뜻은 Have a nice day. 좀 촌스럽지만 핸드 스튜디오의 제품을 통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제품에 초점을 맞춘 말이었는데 바꿔서 Here and Now is Dream Studio. 우린 뭘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무대로 만들 겁니다. 라고 메시지를 조금 바꿨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없는 돈을 들여서 제일 먼저 한 게 영상이 나오려나? 네. 없는 돈으로 만든 첫 번째 영상이 뭐냐면, 이게 사운드가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CTO입니다. 제 꿈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평생도록 코딩을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디자이너라는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뭐 이런 광고를 찍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벤처가 왜 이런 짓을 하나, 없는 돈에 막 말도 안 되는, 막 저희는 스마트 TV를 합니다, 어떤 걸 합니다, 알리기도 바쁜데 이런 광고를 찍은 거죠. 이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친구라서 저의 꿈은 제가 만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담고 있던 그 직무에 가지고 있던 소망들을 저희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영상이 트래픽이 미친듯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랑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B2B 테이블에 앉으면 그 영상 보고 너무 감동했다고 이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회사 소개를 막 제품 소개하면서 어떻게든 신뢰를 얻게 되는데 일단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셨어요. 다들 선한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 뒤부터는 제가 신이 나가지고 매 분기마다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끼리의 다큐멘터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기획팀은 어떤 구성원으로 모여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기획팀 출신을 막 대짓고 막 3일 다큐멘터리처럼 뭐 이런 걸 했죠.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한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페이스타임이라 아까 나왔던 건데 만나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취한 홍보 전략은 뭐냐면 바로 탐스의 전략과 비슷합니다. 탐스의 CEO는 광고를 하지 않죠. 직접 사람들을 만나러 연간 220회 강연을 다닌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 CEO를 알지도 못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일하는지 알리기 위해서 뭐 불러주지도 않은 곳까지 가서 그냥 어떻게든 저희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렸던 것 같습니다. 10명이 채 오지 않은 강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다녔습니다. 낮에는 강의 다니고 저녁에 돌아서 밤새 직원들이랑 일하고 낮에 강의 다니고 그랬더니 연간 한 100회가 넘는 강연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4년간 꾸준히 다녔습니다. 제가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브루셔를 통해서 핸드가 최고라고 알리는 것보다는 그의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신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 강연에는 이제 재수없겠지만 5,000명이 모일 때도 있습니다. 5,000명이 SNS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200명의 친구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의 이야기가 그날 100만 명에게 퍼지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여름에 코엑스에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6,000명 왔었습니다. 강의가 끝났는데 저희 회사가 검색어 1위로 순간 올라갔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광고는 브랜드가 메시지를 전파하지만 핸드의 메시지는 핸드인 구성원 개개인에게서 나옵니다. 저런 티셔츠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직원들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즉 핸드는 핸드라는 이름은 실체가 없고 개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기업 문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핸드는 기업이기보다 개개인을 연예인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팬덤을 창조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나서서 핸드의 전파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저희가 그때 벤처에 레퍼런스도 없고 돈도 없을 때 취했던 전략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인문학적 관점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생각지도 못했던 브랜드 자산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희 업계에서는 그레이트하다, 핸드스튜디오가 만드는 제품은 그레이트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은 핸드스튜디오 복지나 이런 것 때문에 굿컴퍼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그레이트와 굿의 자산을 합쳐서 친숙한 슬로건, 여러분 잘 아시는 굿투 그레이트라는 그런 슬로건에 맞춰서 저희가 기업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굿투 그레이트는 표절이고 사실 저 책은 망했거든요. 저 책에서 잘 될 거라고 얘기했던 회사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안 팔리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인용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핸드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굿투 그레이트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굿투 그레이트라고 할 때 굿은 이전 단계고 그레이트는 다음 단계라고 마치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굿투 그레이트가 아니라 바로 굿인 그레이트를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그것을 풀면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지 않은 것을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것을 위대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업의 모습을 추구하는 저희는 위대하면서도 좋은 기업, 바로 핸드스튜디오가 추구하는 브랜드이자 저희의 이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다니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한국 개국을 좀 기자님들이 써주셨지만 뭐 이런 부끄러운 별명을 얻게 됐고, 인턴 지원율이 200대 1이에요. 벤처 기업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 뽑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했던 게 이제 얼마 전에 인턴이 250대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다행히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셔서 막 이렇게 표창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만의 자아자찬은 아닌 것 같았고,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고객 재의뢰율이 90%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희한테 일을 맡기신 분이 다시 저희한테 일을 맡기실 확률이 90%죠. 기업 다니신 분은 이게 얼마나 상식적인 수치인지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5분 남았는데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인문학적 사고가 더 밑에 실무에서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회사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해상도가 낮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자주 쓰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는 겁니다. UX 디자이너들이 프로젝트를 맡으면 이렇게 기능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이게 저희가 배웠던 논리적인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 맨 앞에 있는 단이 상위 메뉴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위 메뉴입니다. 상위 메뉴 앞에 맨 밑에 뭐가 있냐면 설정이 있습니다. TV의 설정은 뭐가 있을까요?
화면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화면 밝기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사운드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뭘까요? 뭐 채널의 재핑 방식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정의 그 기능들을 밑에 쫙 깔아놨습니다. 화면 설정, 음량 설정. 음량 설정은 또 영화 모드, 드라마 모드, TV 모드, 무슨 모드, 표준 모드 해가지고 또 밑으로 쫙 깔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학에서는 이걸 잘해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온 제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TV가 이런 TV입니다. 뭐 찐 목록은 찐 목록끼리, 펀앤조이는 펀앤조이끼리 뭉쳐 있고요. 추천 최신작은 추천 최신작 밑에 또 다시 밑에 장르별로 점점 내려갑니다. 상위 메뉴에서 하위 메뉴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운 논리고 모든 학문의 거죠. 여기도 다 내려가야 됩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뽀로로를 한번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한 12번의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모든 소프트웨어가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마 여러분 회사에 돌아가서 설정을 설정끼리 뭉쳐놨다를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제가 바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인문학은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알게 된 거는 사람이 TV를 한 번 사고 나서 설정을 바꾸는 횟수가 1년에 몇 번일까 했더니 한두 번도 안 되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TV 설정을 영화 볼 때 영화 모드로 화면 비율 바꾸고 사운드 다시 들어가셔서 영화 사운드로 바꾸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논리로는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의 행태를 잘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 퇴근하고 늦은 시간 TV 몇 시간 보십니까? 1시간, 2시간 볼 때가 없죠. 대부분 목적을 가지고 봅니다. 근데 그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 목적이 아니고요. 오늘 뭐 시간도 있는데 영화 한 편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보는 거죠.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 채널만 찾습니다. 바둑 좋아하십니까? 바둑 좋아하는 저희 아버지는 7시간 내내 바둑 TV만 보십니다. 하루에. 그리고 좀 심심한 무료함을 할 때는 그냥 재밌는 예능, 지난주에 못 봤던 예능이 보고 싶은 거죠. 즉 우리는 논리적으로 메뉴를 탐색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과 그때 사람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찾는 거죠. 그럼 제가 TV를 다시 한번 재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TV를 키면 그냥 쓰셔도 되는데요. 저렇게 버튼, 매직 버튼 하나 만들어서 매직 버튼만 누르면 이걸 물어볼 겁니다. 영화 볼래? 드라마 볼래? 스포츠 볼래? 그럼 제가 이제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영화 볼 건데요. 그러면 TV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런 TV로 바뀝니다. 왼쪽에 채널 1000개 중에 지금 현재 리얼타임에서 영화 나오는 채널만 제가 알아서 찾아줄 겁니다. 메타 정보에 의거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기술입니다.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지금 하고 있는 영화 중에 네가 못 봤던 것 중에 좀 재밌는 영상들을 뿌려줍니다. 오른쪽은 오피스, 지금 영화가 뭐가 인기가 많고 뭐 이런 것들을 뿌려줍니다. 그냥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알아서 영화 모드를, 영화 TV를 눌렀기 때문에 배경에서는 설정이나 영화 볼 때 화면으로 바뀌어 있고 사운드도 영화 사운드로 알아서 바뀌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왼쪽 다 스포츠 채널 찾아주고 밑에 스포츠 하이라이트 엘 클라시스코에 올리면 메시 대 호날두가 뭐 어떻게 됐는지 지금 통계 골 기록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서 찾아주고요. 드라마 TV는 여성들이 좋아하죠. 여성들은 드라마 볼 때 어디에 관심 많으십니까? 쇼핑에도 관심 많죠. 그러면 저는 드라마 채널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바일하고 연계해가지고 그쪽으로 점핑 시켜줄 수 있는 앱들이 있으면 밑에 추천을 해줄 겁니다. 옷 정보 전지현이 뭘 입고 있는지도 검색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이런 포인트들로 저희가 이걸 이제 이런 것들 누가 생각하냐면 저희 직원들이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갑자기 제가 그걸 알려줘서 저희 같은 벤처는 사내 교육하기도 힘들거든요. 그걸 알려준 게 아니라 회사 전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핸드 스튜디오가 지정한 지정 독서 200선인데요. 벤처에서 별걸 다 하죠. 책 보면 제목 보면 잘 안 보이는데 4번에 난중일기,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 사회를 바꾸려면 그리고 뭐 저스티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T에 전혀 상관없는 책이 지정 독서인데 이걸 읽어야만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재밌는 걸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한 권을 읽으면 휴가 반차가 생깁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근데 책은 현대 책이 아니에요. 2권을 읽으면 하루의 휴가가 생깁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근데 그만큼 저희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직원들에게 이게 권장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나중에 또 Q&A 시간에 더 많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강연해주신 안준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열심히 강연을 다니신다고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강연을 들어보니까 인문학이 사람을 위한 또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참 사람 좋은 분 같으시기도 하고 또 좋은 회사를 이끄시는 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또 이 강연이 끝나고 다른 선약이 있으시면 핸드 스튜디오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